여러분들은 차트를 볼 때 무엇을 가장 많이 보시나요? 캔들의 모양을 찾고, 차트 패턴을 찾고, 추세선을 그으면서 앞으로의 가격이 어디로 움직일지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분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차트를 공부할 때 캔들만 보는 것보다 보조지표를 함께 보는 것이 훨씬 대응하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캔들은 매번 달라요. 가격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만들어지는 모양도 다릅니다. 어느 날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 어느 날은 꼬리가 긴 캔들이 나오고 어떤 날에는 작은 캔들이 여러 개 이어지면서 상승도 합니다. 똑같은 차트라도 차트의 모습은 전부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보조지표는 조금 달라요. 오늘은 스토캐스틱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캐스틱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이 처음 골드를 발생을 했고 그 다음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스토캐스틱이 계속 상승하면서 과열권으로 들어가는지 봐야 되겠죠. 자, 과열권에서 얼마나 힘이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그 후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지를 봐요. 그 다음에 과열권을 이탈하는지도 봅니다. 자, 즉 골드 침체 이탈, 상승, 과열권 진입, 데드나고 과열권 이탈, 이런 식으로 상태의 변화를 계속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매번 이 순서대로 완벽하게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골드가 발생을 했는데 과열권까지 못 가고 꺾일 수가 있죠. 반대로 데드가 발생했는데 침체까지 가지 못하고 골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를 공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정확하게 맞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보조지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면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나올지 관찰해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차트를 딱 열었어요. 지금 현재 분봉의 차트를 열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분봉. 그러면 스토캐스틱을 펼쳐봅니다. 자, 골드라고 지금 따라 들어가야 될까요? 침체 이탈이라고 매수를 잡아야 될까요? 뒤늦게 골드를 보고 따라가야 될까? 이미 여기서 늦었는데 이미 지나간 신호는 지나간 겁니다. 골드를 놓쳤다면 이제 골드를 볼 필요가 없죠. 이해하십니까? 골드를 놓쳤다면 다음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데드예요. 그리고 데드가 발생했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봅니까? 침체 이탈이 나오는지, 침체 진입이 나오는지, 또는 여기서 다시 골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늦게 봤다고 조급할 필요가 없죠. 나는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 지금 골드 상태인데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다음 데드를 노리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보조지표는 후행성이라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조지표는 후행이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보조지표는 이미 만들어진 가격을 계산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후행성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보조지표가 미래를 먼저 알려주는 예언의 도구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단점은 후행입니다. 단점은 당연히 후행이죠. 근데 현재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다음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보조지표들이 굉장히 좋죠. 왜냐? 골드 나면 언젠간 데드가 침체나 과열이 들어가고 데드가 날 거니까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이 골드가 발생하면 과열 진입을 관찰, 그 가능성을 관찰, 이미 과열권이라면 데드 크로스와 침체 이탈을 관찰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후행한다고 해서 다음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게 아니죠. 후행성이라고 해서 다음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후행성이기 때문에 다음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캔들과 보조지표의 관계는 다음의 모양으로 만들 수 있죠. 양봉 다음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도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격도 매번 달라요. 차트의 모양도 계속 달라집니다. 추세선도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스토캐스틱은 다릅니다. 골드 상태인지 과열 상태인지 데드가 발생했는지 과열권 이탈했는지 현재 상태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지표의 신호를 외우는 것보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골드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을 공부했다고 해서 골드니까 매수, 데드니까 매도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같은 골드라도 전부 달라요. 어디서 골드가 발생했는지, 골드 이후에 얼마나 상승하는지, 과열권에 들어갔는지, 데드가 과열권 안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데드 이후에 과열 이탈 이후에 데드가 발생했는지, 지표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봅니다. 자, 만약에 데드가 나왔어요. 그럼 내가 이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여기서 발견했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진입을 해야 될까요? 매도 진입을? 아니죠. 다음에 침체나 침체 이탈이 나올 때 매수를 잡는다라고 생각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한 개 봅시다. ADX도 똑같아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돌아갑시다. ADX도 똑같습니다. DMI의 ADX를 볼게요. 수치가 나와서 이게 좋더라고요, 저는. 자, ADX를 봅니다. 보통 ADX가 위에서 아래로 꺾였다 그러면 추세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하지만 실제 차트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ADX는 분명 아래로 꺾였는데 가격은 상승하죠. 자, 보세요. ADX는 아래에서 꺾였어요. 이렇게 꺾였습니다. 꺾였죠. ADX 꺾였죠. 근데 가격은 계속 상승해요. ADX가 꺾였으니까 이제 추세가 끝났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 차트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ADX는 분명 하락하는데 가격은 바로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해버리죠. ADX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표들은 다른 지표와 함께 봐야 됩니다. ADX만 하나만 보고 추세 전환이라고 판단하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잡았다. ADX 꺾였어. 매도다 이제. 상승 추세 끝나고 이제 매도다. 아닐 수가 있죠. 스토캐스틱에서 데드가 발생하고 과열 이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주의를 깊게 볼 수 있겠죠. 각 보조지표가 무엇을 보여주고 서로 어떻게 연결해서 움직이는지 봐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스토캐스틱이 데드가 나왔는데 ADX가 상승한다. 그러면 매도 추세가 하락 추세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DMI 강의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돌파하면 상승이다. 마이너스 DI가 플러스 DI를 돌파하면 하락이다. ADX가 상승하면 추세가 강하다. 이것만 알려드리려고 강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DMI 강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마이너스 DI가 상승하는데 ADX가 하락하면 어떻게 볼 것인가? 마이너스 DI와 ADX가 동시 상승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리고 이 지표들과 이 DMI와 함께 움직이는 지표들, 따르게 움직이는 지표들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DMI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DMI 강의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이런 신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맨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신호만 말해요. 자, 침체 이탈, 스토캐스틱 골드, DMI의 골드와 데드. 이것만 말해요. 어떤 보조지표들 사용하면 다 똑같아요. DMI를 사용하든, ADX를 사용하든, RSI를 사용하든, 단순하게 골드와 데드, 침체 이탈, 과열 이탈만 외우는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골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과열권에서 어떤 움직임이 반복되는지, 데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한 지표가 약해질 때 다른 지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거를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보조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도움되는 움직임, 매매에 수익이 나는 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은 제가 아직 여러분들은 지표의 골드 데드만 쫓아가는 이런 상황, 또는 캔들의 패턴을 찾으려고 움직이는 이 패턴이 무엇인지,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움직임 패턴이 무엇인지, 이 패턴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릴 때마다 달라요. 이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그렇게 말씀을 못합니다. 저는 보조지표가 미래를 알려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를 100% 맞히는 지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지표에서는 반복되는 움직임과 현상이 있어요. 반복되는 움직임과 현상. 다음에는 무엇이 나와야 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대응해야 되는지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보조지표죠. 이해하셨습니까? 캔들은 매번 변하고 가격과 캔들의 움직임, 캔들 패턴도 매번 변합니다. 하지만 보조지표는 이 사이에서 골드와 데드를 반복하죠. 데드가 났을 때는 골드를 준비하고 골드가 났을 때는 데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선이 움직일 때 시장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공부하는 게 바로 보조지표의 공부의 꽃이고, 그리고 이 보조지표들 간에 연계하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진짜 보조지표 공부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60분봉입니다. 스토캐스틱이 침체 상태인데, 그럼 우리는 어디를 노려야 됩니까? ADX가 이제 곧 하락하겠죠? 그러면 골드가 나옵니다. ADX 하락할 때 골드가 나왔다는 것은 큰 상승보다는 기술적 반등 또는 작은 상승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연계가 돼야 돼요. 하지만 이때 DMI의 상태, ADX의 상태,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상태들, 일목균형표의 상태,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측하려 하지 마세요. 예측하려 하지 마세요. 이 다음 움직임은 알 수 없어요. 인간인 이상.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고,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나타날 현상을 준비하는 게 바로 보조지표예요. 공부의 깊이가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영상에서 공부의 깊이가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조지표를 가장 공부하는 이유가 이 신호를 쫓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신호를 쫓아간다는 거 아닙니다. 이 신호는 그저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조지표예요. 예측 100% 정확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이 지표들을 보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보조지표의 핵심이죠. 여러 개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 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평, 일목, MACD, 스토캐스틱, DMI 이 세 개를 다 띄워놓지도 않아요. 일목은 항상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밑에 보조 차트로서는 DMI나 스토캐스틱 또는 DMI나 MACD 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2개에서 3개만 보면 충분하죠. 거기에서 보조 맞춰서 그때 또 다르게 또 지표를 또 설정을 하면 여러 개 또 볼 수 있죠. 그럼 좀 더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그런 이런저런 방향들이 더 정확하게 보이죠. 타임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3분봉만 보고 생각하죠. 또 어떤 분들은 5분봉, 어떤 분들은 1분봉만 봅니다. 왜냐? 내가 매매하기 편하니까. 하지만 큰 분봉을 이렇게 보다 보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분명 여기에서는 하락 추세죠. 10분봉에서는 하락 추세 중이잖아요. 구름 밑에 있고. 근데 720분봉에서는 보면은 전환선, 앞구름 양온에 기준선 올라가고 전환선 위에 캔들. 상승 추세 중에 잠깐의 조정. 이죠. 보조지표도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어떤 걸 구분할까요? 자, 이제 스토캐스틱 과열 상태다. 그러면 데드를 기다리는 겁니다. 과열 이탈을 기다리는 거예요. 과열 이탈 나오면 진입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미래 예측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게 보조지표의 역할이다. 그것은 제대로 배워야 된다. 신호만 따라가면 뭐 돈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는 안 된다. 수박 겉핥기만 하는 공부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게 바로 보조지표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조지표를 공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